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디센트리를 정비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개념과 정보량을 획득하는 정보량에 대한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알아야지만 디센트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해당 내용을 조금 계속하면서 오버피팅을 완화하기 위한 프루닝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프루닝.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드롭아웃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리프닝이라고 하는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아직 프루닝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루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기계학습에서의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봤죠.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그대로 학습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로 혹은 텍스트 파일로 주어져 있는 학습 데이터, 즉 prior 지식이죠.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 이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new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나이브 베이지언 클래시파이어를 배웠고 decision tree 기법도 이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decision tree 기법으로 배웠을 때 내가 원래 데이터로부터 원래 내가 주어져 있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attribute 혹은 feature를 봐야지만 잘 분류를 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고, 그때 우리는 가능하다면 단순한 모양의 트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전에 똑같은 데이터에서 시작했는데 이전 트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트리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 살펴봐야 되는 노드들이 훨씬 작죠, 얘가. 그래서 훨씬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하다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메모리 비용일 수도 있고 혹은 시간과 관련된 비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트로피 수식이 어디 갔을까? 이 PPT로 다운받은 거야 지금? PPT로 다운받아서 다시 열어볼까요? 이 수식 다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확인 안 해봤네. 뒤에 이 수식은 살아있으니까 이 수식 없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불안정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불안정한 정도.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정보가 오픈된 거예요. 그러면 엔트로피는 낮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떠다니는 거를 생각해. 무서워. 떠다니는 어릴 때부터 이 놀이기구 타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울고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타잖아요. 고등학교 때 놀이기구 이렇게 탈 때 이제 원지에서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5G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아예 타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 불안하죠. 그런데 저 데이터는
나한테 100% 불안감을 준다라고 하는 확실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보가 엔트로피가 제로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불안할지 아닐지 모를 때가 가장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가 약간 운전이 어눌한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저건 초보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내가 피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뇌출혈 같기도 하고 사람이 쓰러진 것 같기도 하고 패턴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근처에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빨리 지나가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못합니다. 이럴 때가 엔트로피인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많은 것들이 분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높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수식과 함께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prior knowledge 그 자체, 그 덩어리 그 자체는 굉장히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정보를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원비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원비트가 나오고. 그래서 이 원비트를 내가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장 엔트로피가 낮다는 거는 엔트로피가 가장 낮다는 거는 결정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아, 나는 저 놀이기구 안 탈래 라고 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엔트로피가 1이었는데 이 서브그룹의 페이트론을 보고 이 서브그룹의 엔트로피는 얘는 결정됐잖아. 그래서 얘는 엔트로피가 1인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이 카테고리도 와도 엔트로피가 제로인 거예요. 근데 이 카테고리에 오게 되면 엔트로피가 아직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뭘로 결정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수록 어떠한 요 보라색의 attribute, 피처를 골라줘야지만 내가 가장 결정에 빨리 갈 수 있느냐 하면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방향으로 모든 결정이 바로 한 피처만 보면 모든 결정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내가 결정을 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보라색 피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그 로우 데이터의 엔트로피에서 이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페이트론으로 분류했을 때 엔트로피가 얼마인지, 혹은 다른 레스토랑이 있는지 피처를 보고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각각 모든 피처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 보고 어떻게 가장 엔트로피가 낮은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엔트로피를 가지는 피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트론이 아마 가장 좋았을 거예요. 페이트론과 다른 걸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페이트론을 선택하고, 그러면 얘는 엔트로피가 아직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 제로잖아. 확실하게 결정되고 제로잖아. 얘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노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헝그리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다른 레스토랑을 봐야 될 수도 있고 몇 분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당 노드에서 남아있는 피처들을 다 계산해요. 엔트로피를 다시 계산하고 가장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의 피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작업하는 업무가 어떻죠? 반복되죠. 반복되죠. 아, 내가 피처 쫙 보고 엔트로피 제일 높은 거, 제일 낮게 엔트로피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거 선택. 그 다음 노드들을 살펴보면서 엔트로피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피처들을 다시 선택.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짜게 되면 recursive program으로 recursive하게 짜야 돼요. 내가 디시전 트리에서 엔트로피 맥시멈 찾는 거를 다시 나의 차일드 노드로 가면서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 C 프로그래밍 할 때 recursive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안 짜보면 아마 여러분들 펄시브 자체를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리컬시브 코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리컬시브 코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피처를 가장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은 피처를 찾아준다. 그 다음은 다시 찾을 때도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높은 피처를 찾아준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입으로 나누게 되면 이전에 페이트론으로 내가 나눈 것보다 이 타입으로 나누게 되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어떻겠어요? 지금 나눠져 있는 정보를 보니까 훨씬 더 결정이 불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해보면 게인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누었는 게 크게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트론이 훨씬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페이트론 피처를 선택합니다. 이런 형태로 리컬시브하게 짜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로 분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yes, no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yes, no를 찾는데 이 찾는 모양이 초기에 이제 노드가 적을 때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에 yes, no가 섞여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기준, 페이트론이라는 기준을 갖고 양분시킨 거예요. 데이터를. 양분시켰잖아. 페이트론으로 데이터들을 아까는 페이트론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트론의 정보를 보고 폴이냐 사람 기다린 사람이 없냐라는 걸로 세 등분을 이렇게 세 등분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헝그리 하냐 그렇지 않냐를 갖고 데이터를 다시 나누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또 이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이게 양분들입니다. 주로 양분합니다. 양분해가면서 이제 디시전 경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yes, no가 다 갈리도록 이것들이 끝까지 다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남은 그 하나도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디시전 트리에서는 다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직진이었죠. 매직진 장난감이 제일 마지막 노드에 딱 가면은 나무 들고 나 감 잡았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종 틀리는 것은 사용자가 정보를 잘못 줬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었던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얘가 없었던 거야. 주로 전자레인지보다 커요. 이런 표현. 그래서 잘못 정보를 줬거나 분명히 그 디사이드를 할 수 있는 양분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줬거든요. 그러면 있다면 찾아냅니다. 있다면. 그래서 생각보다 3만 원짜리가 갖고 있는 메모리 기반에서 디시전 트리가 굉장히 작동을 잘하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오버피팅이에요. 오버피팅은 뭐라고 했어요? 학습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데이터에 꽉 맞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 데이터에는 100%로 잘 맞춰놓을 수 있거든요. 학습 데이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학습 데이터를. 주황색 학습 데이터를. 우리는 리니어 시스템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 학습 데이터를 표현하는 라인은 이렇다라고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난리니어를 배웠잖아. 스퀘어, X 스퀘어.
X 3선, X 4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피팅을 이렇게 사인 모양으로 피팅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각각 하나하나를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12차 함수로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주황색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라인은 이렇다라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추정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때요? 선형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 라인의 학습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죠. 디시전 트리도 노드를 3개, 4개 쓰면 약간 틀려요.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 끝까지 노드를 따라가면 돼. 끝까지.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100만 개를 각각 다 분류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12차 함수로 피팅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매우 복잡한 나인리니어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버피팅을 시키면 실제로 얘가 학습 데이터는 아주 잘 가장 오른쪽처럼 오버피팅을 시키면 학습 데이터는 아주 잘 설명해내지만은 여기에 얘가 못 봤던 데이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못 봤던 데이터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는 완전히 정반대의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학습 데이터보다 조금 거의 비슷해요. 생긴 거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록색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죠. 위에 데이터 그냥 같은 비슷한 거 같잖아요. 살짝 달라. 이게 살짝 달라. 내가 어떤 정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 데이터 하나는 쓰지 않고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10까지 만들어가지고 걔를 한 번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윗데이터로 좀 비슷할 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데이터 모양을 나타내서 리니어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피팅합니다. 그런데 12차로 나뉘어로 하게 되면은 이 학습 데이터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인데 얘를 학습하는데 12차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진 데이터로 표현해내잖아요. 설명해내잖아요. 근데 초록색 학습 데이터는 확실히 잘 설명해내요. 이렇게 오버피팅 시키면.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는 아주 잘 설명해내요. 오렌지색 학습 데이터도 걔의 오버피팅 시키면 아주 설명을 잘 해요. 그런데 두 개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이 됐는데 두 개로 얘로 한번 딥러닝 학습시켜. 자, 그 다음은 내가 시차를 두고 학습 데이터 다시 하나 또 만들었다. 얘도 학습해 줄 수 있잖아. 얘도 학습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을 시키는 형태로 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똑같은 위치에 요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 이렇게. 안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만약에 트레인 1으로 오버피팅 시켰을 때 테스트 했을 때는 요즘 들어가는 데이터의 결과값이 뭘로 되겠어요? 피부 확 뜨는 거예요. 파지티브 10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데이터인데 트레인 2에 대해서 학습된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 마이너스 10으로 예측하세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학습을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 가능하면 그냥 많은 셔플을 시켜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학습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학습하는 시스템도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A 학생이 만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나 B 학생이 만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얼굴을 다 찍어갖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살짝만 데이터가 살짝만 달라지잖아? 그러면 오프를 시킬 때 A 학생이 만드는 데이터에 여러분들 얼굴 갖다 대면 얘는 우리 클래스 아니에요? 이러고 B 학생이 만든 데이터에 얼굴 갖다 대면 얘는 우리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오버피팅을 시키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는 굉장히 잘 설명해내는데 막상 테스트 데이터를 하게 되면 얘가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오버피팅. 그 오버피팅 안에는 그 오버피팅을 시키다 보면 예를 들면 센싱 에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센싱 에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바운더리에 있었던 그런 에러 같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 에러를 선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추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서 12차, 20차, 30차 함수까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일반화되지 못한 그런 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노이즈까지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믿으시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매일매일 얼굴을 내가 찍었는데 그 친구를 인식하려고 매일매일 얼굴을 찍었는데 평상시에는 얼굴이 까맸어. 까맸어. 근데 오늘처럼 비가 와가지고 막 전등이 엄청 빨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딱 찍었는데 조명이 너무 좋아하고 얘가 오늘도 하얘. 그러면 걸었던 얼굴과 하였던 얼굴까지 모두 다 맞추려고 오버피팅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실질적인 어떤 피처를 다수에 기반해서 판단해내지 못하고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다 판별하려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예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에 하는 기본 테크닉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는 앞에 리니어 단을 리니어 요거 하나 만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다시 리니어를 만들고요. 그걸 입력을 해서 다시 리니어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중첩시키면 무조건 몇 차 이상의 난리니어 모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피팅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정하는데 그 데이터가 파지티브가 됐다가 네거티브가 됐다가 이러한 변동의 가능성이 높도록 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나빠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론인데 이론 깊은 이론인데 이제 평상시 말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로 이렇게 트리를 예스노를 구별하기 위해서 노드를 막 160개까지 확장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내가 이제 이 노드까지 온 거야. 이 노드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노드를 분리시킬 때 요거 하나를 선별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16만 개째 노드를 선별하는 작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고 예스노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일까 다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작업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오버피팅에 이르는 작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작업인지 내가 구별해내야 될 게 조금 적어.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오버피팅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뉴럴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오버피팅 우리가 좀 시켜야 됩니다.
학습시킬 때.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뉴런에 기반한 거. 쫙 오버피팅을 시키는데 자 여기서 내가 드랍아웃을 해야 되느냐 뉴런을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거든요. 모든 뉴런을 다 쓰거든요. 자 그래서 decision tree를 하게 되면 오버피팅 문제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edge 노드 프루닝을 한번 해볼게요. 통계에 갓을 세우는 거를 해볼게요. 갓을 세우는 거 보는데 재밌을 거라고 예고할게요. 우리가 null hypothesis라고 null hypothesis라고 고등학교 때 이 가설을 봤을 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null hypothesis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간에 나중에는 이게 학습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보기 위해서 가설 검증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각각이 다 가설이야. 우리가 요런 트리로 만들면 잘하겠다라고 가설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포테시스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가설을 하나 세울게요. 널로. 이 널이라는 건 뭐냐면 edge zero. 자, 내가 무슨 액션을 할 거야. 액션을 하는데 액션을 하기 전과 액션을 하고 난 후가 별 차이가 없다. 차이 없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빈무 가설이라고 해서 null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액션을 하기 전과 액션을 하고 난 후에 차이가 없다. 효과가 없다. 약 먹기 전과 약 먹고 난 이후에 효과가 없다. 라고 가설 세웁니다. 그 약의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이거를 이제 null hypothesis라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거의 대립가설, 반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의 대립가설은 뭐냐 하면 주로 약 먹기 전과 약 먹고 난 이후는 효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ull hypothesis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면서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 요즘은 챗GPT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그래도 잘 알려주더라고. 우리는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어떤 액션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별 차이가 없더라. 두 개 상태가. 요게 너를 한 거에 차이 없다는 거.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느냐. 가설을 세우고 이제 내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억셉트 할지 리젝트 할지는 통계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나 이건 통계야. 통계면은 가설을 세워놓고 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가설을 억셉트 하든지 해당 가설을 리젝트